처먹어라! 붉은 양념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덩어리가 눈에, 코에, 입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고춧가루가 눈알을 찢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새벽부터 8시간 동안 무릎 꿇고 김장을 하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양념통을 얼굴에 쏟아부은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가 발견한 것들, 시어머니가 숨겨온 그 더러운 비밀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쪽 같은 이야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초 새벽 5시 30분. 휴대폰이 베개 밑에서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너무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면서도 오늘 김장 행사에 꼭 와줘야 한다는 말을 에둘러 꺼냈습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방송도 나온다면서요. 며느리가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1시간만이라도 얼굴을 비춰달라고 했죠. 저는 어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와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임신한 몸인데 무리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라면서도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가 끊기자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어요. 엄마 전화냐고 물었죠. 저는 김장 행사에 나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가야 한다며 엄마 혼자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난히 집착이 심하셨어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냐고, 밥은 먹었냐고, 저녁엔 뭘 먹을 거냐고요.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전화를 받았죠. 신혼집도 시댁 바로 옆 빌라였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집 비어서 다행이네. 내가 먼저 잡아놨어 하시며 웃으셨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했고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엔 아직도 아들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빼앗아간 여자였죠. 시어머니는 야망이 큰 분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이미지, 재선에 대한 욕심. 석 달 후면 선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선거 준비 얘기만 하셨죠. 며느리가 임신했든 아프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가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어제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출혈 소견이 있으니 일주일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에게 그 말을 다시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마당은 이미 난리였어요. 방송 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문사 기자들이 수첩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도 15명쯤 모여 있었죠. 한옥 처마 아래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150포기는 넘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연보라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제 손을 꼭 잡고는 임신한 몸으로 나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으시면서도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경고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섰어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우리 지역 독거노인 40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복지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정치는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밥상에 김치 한 포기가 올라갈 때 그게 바로 진짜 복지 아니겠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장이 나타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이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말했죠. 연설이 끝나자 시연이 시작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절인 배추 몇 포기를 앞에 놓고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죠.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앞치마를 두르고 절인 배추를 한 장 들어 올리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양념을 발랐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장도 함께 절인 배추를 만지며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D가 손을 흔들며 장비를 챙겼어요. 시장이 악수를 나누고 떠났죠. 기자들도 차례로 자리를 떴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수고하세요. 손을 흔들며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차가 대문을 빠져나갔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처음부터 사진만 찍으려고 온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저와 가사관리사 금자, 그리고 거의 그대로인 절인 배추 150포기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아까 그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엔 차가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금자에게는 배추를 씻으라고, 저에게는 양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냐며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괜찮다고 하셨죠. 금자랑 자기가 하겠다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뻔했죠. 그래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특하다며 웃으셨어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쉬라고 하셨죠.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채 썰기 시작했어요. 팔을 다듬고 마늘과 생강을 손질했습니다. 찬 바닥에 앉아 칼질을 했죠. 손가락이 시렸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금자는 옆에서 절인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물이 튀고 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씻은 배추를 채반에 하나씩 엎어 놓았어요. 물기를 빼야 양념을 바를 수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8시, 9시, 10시. 손끝이 얼어갔습니다. 고춧가루를 붓기 시작했어요. 붉은 가루가 공중에 피어올라 목을 긁었죠. 눈이 따갑고 코가 맵게 찔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아랫배는 계속해서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조이는 것 같았어요. 금자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니 잠깐 쉬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손은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저리고 배는 계속 아팠습니다. 금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엔 봉사자분들이 끝까지 계셨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다는 건가요? 올해는 왜 다들 가신 거예요? 금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11시가 됐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김치 한 덩이를 집어 맛을 보셨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좀 짜지 않냐고 물으셨죠. 어르신들 혈압 생각해야 하는데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죄송하다며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죠.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양념통을 들었어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이었죠. 고춧가루와 젓갈이 그득 담긴 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섞인다며 양념을 휘휘 저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셨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라며 젓갈 냄새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통을 제 쪽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여기 좀 봐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통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이 꺾였어요. 붉은 양념이 쏟아졌습니다.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죠. 차갑고 축축한 덩어리가 얼굴 전체를 덮었어요. 눈에, 코에, 입에 양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춧가루가 눈을 찢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젓갈 냄새가 코를 막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뜨려고 하면 눈알이 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미안하다며 손이 미끄러졌다고 하셨어요. 놀란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놀람이 아니라 연기였어요. 금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셨어요. 금자가 급히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제 얼굴에 물을 부어줬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매운맛은 가시지 않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했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다면서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부어올라 말이 안 나왔어요. 얼굴 전체가 불덩이처럼 타올랐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랫배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념이 목을 타고 옷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어요. 고춧가루가 피부에 스며들어 따갑게 타올랐죠.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지만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빨갛게 물든 세상만 보였죠.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며 금자에게 수건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금자가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죠. 수건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일지. 시어머니가 괜찮냐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움직이진 않으셨죠. 그냥 거기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시어머니는 다행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념이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면서요. 그리고는 안채로 들어가셨어요. 김치는 계속 담가야 하니까 할 수 있겠냐고 힘들면 말하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죠. 숨을 쉴 때마다 코와 목이 따갑게 쓰렸습니다. 금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들어가서 씻으라며 자기가 하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시 일어섰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들어가면 나중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양념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짚고 양념을 바르고 통에 담았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생각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2시, 1시, 2시. 손가락이 더 뻣뻣해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 팔 전체가 저려왔죠. 그냥 계속 버무렸어요. 아랫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까부터 느껴지던 묵직함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칼로 긁어내는 것 같았죠. 숨을 깊이 들이쉬며 참았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2시 30분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김치통을 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우리가 8시간 동안 만든 것들이 그렇게 실려갔죠.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배달 기사들에게 수고한다며 어르신들께 잘 전달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트럭이 떠나자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치우고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비틀거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랫배에서 뜨거운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바지가 축축해졌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죠. 소변인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어요. 붉었습니다. 금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계속 뭔가 흘러나왔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자가 안채를 향해 소리쳤어요. 사모님을 불렀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피가 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쩌나 하시며 남편한테 연락해보라고 말씀하셨죠.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여러 번 눌러서야 겨우 통화 버튼을 찾았어요. 남편에게 지금 피가 난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알았다며 지금 간다고 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배를 감쌌어요.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죠. 아가야,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40분이 지나 남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타라는 말과 함께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금자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줬어요. 괜찮을 거라며 제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운전했죠. 저는 배를 감싼 채 숨을 참았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정말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신다면서 병원비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손 미끄러진 거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대요. 너무 미안해 하시던데 라고요. 신호등이 바뀌자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했으면 엄마가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잖냐면서 괜히 무리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냐며 며느리를 다치게 해서 속상해 하신대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이 사람은 끝까지 저 여자 편이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차가 섰어요. 남편이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접수하고 있으라면서 주차하고 온다고 했죠. 같이 안 들어가냐고 물었어요. 주차해야 한다며 빨리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임신했는데 피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휠체어가 왔고 순식간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심박동이 하고 말을 멈추셨죠. 그리고는 심박동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다시 봐달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죄송하다며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궁출혈로 보인다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아가야. 마음속으로 불렀죠.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잠시 후 남편이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유산이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짧게 대답했어요. 라고요. 수술해야 한다고 하자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죠. 병원 왔다고 유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엄마가 위로금을 보내주신대요.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니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속상하시잖냐고요. 나는 안 속상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잠들기 직전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를 죽인 건 김치가 아니야. 저 여자의 체면이야. 그리고 이 남자의 비겁함이야. 눈이 감겼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옆을 봤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깨어났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했다면서 며칠 쉬면 괜찮을 거래요. 며칠 쉬면 괜찮다니. 제 아이가 사라졌는데 며칠 쉬면 괜찮다니. 저는 천장을 다시 봤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 일어나도 된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퇴원 가능하다고 했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회사 가봐야 한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그냥 가라고 속으로 외쳤죠.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죠. 세상이 온통 회색이었어요. 손을 다시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평평한 배였지만 예전엔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죠. 몸은 그대로인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신다면서 내일 퇴원하면 집에 들를 거냐고 물었죠. 우리 집 말고 시댁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들를 거냐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이라니. 출산도 안 했는데 무슨 미역국인가요? 아, 유산도 출산이니까 미역국을 끓이시는 건가?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병원 앞에 섰어요. 탔습니다. 차는 우리 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향했죠. 30분 후 시댁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며칠 전 그 난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추도 양푼도 붉은 양념도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어머나 왔냐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많이 힘들었지, 들어와 하셨습니다. 거실 탁자에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역국 끓여놨다면서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임신하면 건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다음에 또 임신하면이라니.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안타깝다면서 자기도 많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손이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미안하다며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통장에 100만 원 넣어뒀다면서요. 100만 원이라니. 제 아이의 값이 100만 원인가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먹으라며 자기는 나갈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후에 구청에서 회의가 있다면서요. 김장 나눔 사업 결과 보고 회의래요. 남편도 회사에 간다며 일어났어요.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역국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미역국이 100만 원이 이 모든 게 화가 났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밀쳤어요. 국그릇이 탁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졌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 그 김장 행사가 떠올랐죠. 방송 카메라, 기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연설이요. 40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한다고 하셨죠. 노인복지 사업이라고요. 저는 예전에 구청 복지과에서 일했습니다. 3년 동안이요. 그때 배운 게 있었어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요. 그날 현장엔 저와 금자 단 둘뿐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진 찍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산 서류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서재로 갔어요. 책장이 보였습니다. 파일들이 꽂혀 있었어요. 올해 사업계획, 예산 집행 내역, 회의록.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장 나눔 사업비 3천만 원.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인건비 12명분, 재료비, 포장비, 운송비, 홍보비. 12명분 인건비라니. 현장엔 저와 금자뿐이었는데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납품 명세서가 있었어요. 재료 납품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빛식품이라고요. 주소를 봤죠. 경기도 어딘가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홍보비 항목이 보였어요.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출처는 대한기획.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더 뒤적였습니다. 다른 파일도 꺼냈죠. 작년 사업, 재작년 사업. 패턴이 똑같았어요. 모두 같은 업체들이었습니다. 한빛식품, 대한기획.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들일까요? 아니면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이었죠. 계획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서류를 펼쳐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취소됐다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쏟아진 미역국을 보셨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어머,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치우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가져와 국물을 닦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주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피곤하면 방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죠.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날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요.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복지 예산을 빼돌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내 아이를 죽인 건 체면도 김치도 아니야. 돈이야. 더러운 돈이야.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요. 기다려. 내가 끝까지 파헤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셨죠. 몸은 괜찮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목소리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밤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봤습니다. 서류 사진들이요. 3천만 원, 12명 인건비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더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밤잠을 설쳤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여보세요? 마님. 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자였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괜찮냐고요. 금자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만나뵐 수 있냐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금자는 전화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만나서 드릴 게 있다고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금자가 내일 3시에 역 앞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절대 사모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요. 부탁이라고 했죠. 다음 날 2시 40분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죠. 3시가 되자 금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했죠.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자 아줌마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금자 아줌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금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이 금이 가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금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찍힌 거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갤러리를 열었죠. 영상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였죠. 휴대폰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화면이 고정됐습니다. 비스듬한 각도였지만 잘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양념통을 들고 있었어요. 제 얼굴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그리고 쏟아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제 얼굴로 쏟아졌어요. 제 비명 소리가 들렸죠. 카페 아니었지만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화면 속 시어머니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게 굳어 있었죠. 눈빛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계획대로 된 거였죠. 영상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금자가 물을 가져오는 장면,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너나 처먹어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금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휴대폰이 떨어지면서 카메라가 켜졌대요. 나중에 확인하고 지우려고 했는데 지울 수가 없었다면서요. 이걸로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자를 똑바로 봤어요. 진실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일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요.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자기는 끝이라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금자 아줌마 이름은 절대 안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이건 제가 혼자 한 일이라고 할 거라고요. 금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자기 이름은 안 나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고 말했죠. 금자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다고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면서요. 시어머니 얼굴, 양념통, 제 표정이요. 너무 끔찍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엔 더 심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서재에서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며 전화하는 걸 들었대요.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이번에도 잘 처리하라고 서류 딱 맞게 만들라고 했다면서요. 계좌 이체 확인하라는 말도 했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금자가 속삭였어요. 사모님이 무서워서 그동안 참았는데 이젠 참을 수가 없다고요. 양심이 괴로워서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요. 그래서 연락한 거라고 했죠. 이 영상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이 도착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금자가 작게 웃었어요. 아니라고, 너무 늦었다고 했죠. 카페를 나왔습니다. 금자는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잠갔죠. 영상을 다시 봤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계획적인 손놀림, 그리고 마지막 중얼거림.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여러 곳에 복사해뒀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고발할까요? 아니면 언론에 제보할까요? 아니,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의원이었죠. 인맥이 있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 구청 앞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언니였어요. 제가 복지과에서 일할 때 같은 팀이었죠. 지금도 구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죠. 많이 여윈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정숙 의원 예산 집행 어떻게 보이냐고요. 수진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정숙 의원, 내 시어머니잖아. 무슨 일 있어?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소문이 있었대요. 복지 예산이 이상하다는 거요. 근데 시의원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며 저를 봤어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수진 언니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증거냐고 물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3천만 원 예산, 12명 인건비, 납품서들. 그리고 영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양념통 쏟아지는 장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마지막 중얼거림까지. 수진 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진짜냐고 물었죠.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이라고요.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인데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김정숙 의원 예산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수진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구청 뒤편 공원에서요. 30분 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수진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선배한테 들었다면서 김정숙 의원 관련 증거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시댁 서재에서 찾았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정숙 의원이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라니 하며 중얼거렸죠. 영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빤히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사실은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예산 항목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고요. 근데 시의원이라 감히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상급자한테 보고했대요. 근데 조용히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죠. 시의원 건드리면 구청 전체가 힘들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속으로만 끓였다고 합니다. 양심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상이 결정적이라고요. 이건 폭행이고 예산 횡령의 정황까지 다 있다고 했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자기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익명으로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3년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패턴이 있을 거래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왔을 거라면서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료를 빼낼 거래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도 오래 기다렸던 기회라고 했어요. 정의가 이기는 걸 한번 보고 싶었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출력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3년치 예산 집행 내역이었어요.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죠. 2022년 김장 나눔 사업 2,500만 원. 같은 패턴이었어요. 인건비 부풀리기, 한빛식품 납품. 2023년 3천만 원. 역시 같았습니다. 2024년 올해도 3천만 원. 민수가 말했습니다. 총합이 8,500만 원이래요. 거의 억대 횡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을 찾아봤대요. 한빛식품, 대한기획 둘 다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래요. 등기는 돼 있는데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대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는 유령 회사라고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김정숙 의원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갔을 거라고 했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홍보비 항목이요.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홍보비로 잡혀 있었는데 지출처가 전부 대한기획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선거 홍보물 제작비였습니다. 김정숙 의원 얼굴이 박힌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어요. 복지 예산으로 선거 홍보물을 만든 겁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원 감사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조용히 처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요.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했죠. 언제 터뜨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의원 선거가 석 달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었죠. 선거 한 달 전에 터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클 때요. 민수가 작게 웃었어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다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 기다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초였어요. 시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그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얌전해졌다며 흡족해 하셨죠. 집안일 잘하고 말 잘 듣고 시댁에 자주 와서 시중 드는 며느리요. 남편도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3년치 예산 내역, 유령회사 증거, 영상 파일까지 모든 걸 USB에 담았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서요. 민수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민수가 추가 자료를 줬어요. 예산안 심의 회의록, 결제 서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두 복사본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언론 제보였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KBN 탐사 보도였어요.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시청률도 높고 영향력도 컸죠. 제보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했어요. 시의원 복지 예산 횡령 제보. 본문에는 핵심만 적었습니다. 김정숙 시의원이 3년간 복지 예산 8,500만 원을 횡령했다고요. 유령회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고요. 선거 홍보물에 불법으로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류, 영상 모두요.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실명으로 제보했죠. 더 신뢰할 수 있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전송 완료.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믿어줄까요? 취재를 나올까요?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KBN 탐사보도팀 기자라고 했어요. 이름은 강민호래요. 제보 메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했는데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했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KBN 사옥 근처 카페였어요. 기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노트북과 녹음기를 앞에 놓고 있었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보하신 분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맞냐고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여기 모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파일들을 열었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사진들과 영상을 봤어요. 확대해서 꼼꼼히 살폈죠. 언제쯤 보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2주일이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요. 유령회사 확인하고 예산 서류 교차 확인하고 전문가 인터뷰하면 된대요. 그럼 선거 보름 전쯤 나가겠네요. 완벽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실명 공개 괜찮으냐고요. 얼굴도 나갈 수 있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숨고 싶지 않았어요. 떳떳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선거 준비 회의가 있으니 며느리도 참석하라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거 캠프 사람들이었죠. 현수막 디자인을 놓고 회의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꼭 재선하겠다며 지난 3년간 복지에 힘썼으니 주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몰라요. 보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고맙다며 손을 잡으셨죠. 요즘 부쩍 착해졌다고 역시 우리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덤덤하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죠. 3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보름만 기다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나. 2025년 3월 20일
저녁 7시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선거 캠프 사람들도 모두 몰랐습니다. 보름 후면 투표일이었는데요. 화면에 앵커가 나왔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했습니다. 경제뉴스, 국제뉴스가 지나갔죠. 그리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더 진지해졌죠. 다음은 탐사보도팀 단독 취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나왔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복지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개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정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취재팀이 충격적인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 사진이 떴습니다. 김정숙 시의원이라고 자막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노인 복지 예산 8,500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예산을 빼돌렸다고 했죠. 화면에 서류들이 나왔어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납품 명세서, 한빛식품, 대한기획. 기자가 이 회사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래요.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다고 했죠. 등기부등본까지 화면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복지 예산이 선거 홍보물 제작에 불법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현수막 사진이 떴습니다. 김정숙 의원 얼굴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었어요. 김장 나눔 행사 때 걸었던 거였죠. 제작비가 복지 예산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숨이 막혔어요. 화면을 빤히 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김 의원의 며느리라는 점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제보자 어씨, 김 의원 며느리. 기자가 인터뷰 영상을 내보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돼 있었죠. 실루엣만 보였어요. 하지만 저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훌륭한 분인 줄 알았다고요. 복지에 헌신하시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고요. 김장 행사 날에 실제 일한 사람은 저와 가정부 단 둘뿐이었다고요. 그런데 서류엔 12명이 일했다고 돼 있다고요. 기자가 다시 나왔어요. 더 심각한 증거가 있다며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죠. 본인 동의하에 공개한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재생됐어요. 금자의 휴대폰으로 찍힌 그 영상이요. 시어머니가 양념통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 쪽으로 기울이는 장면이요. 그리고 쏟아지는 장면까지. 붉은 양념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제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화면 속 시어머니 얼굴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갑게 굳어 있었죠. 영상이 계속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즉, 너나 먹어라. 영상이 멈췄습니다. 기자가 다시 나왔어요. 이 사건 직후 제보자는 유산했다고 말했죠.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한 자궁 출혈이었다고요. 화면이 다시 제 인터뷰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였어요.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후에 발견한 진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복지 예산을 개인 이익을 위해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돈을요. 변조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어요.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선관위에도 통보했다고요. 김정숙 시의원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죠.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욕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죠. 뭐 보냐고요? 뉴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TV를 흘끗 봤어요. 이미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문자, SNS 알림이요. 친구들,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무슨 일이냐는 연락들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의원 며느리가 누구냐는 추측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결혼 기록, 가족관계, SNS 계정까지. 인터넷은 빨랐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제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박하은. 얼굴 사진까지 퍼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의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하며 중얼거렸죠.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채널마다 속보가 떴죠. 김정숙 시의원 복지 예산 횡령 의혹, 며느리 폭로, 충격적인 영상 공개, 유령회사 통한 8,500만 원 횡령 정황. 남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이런 짓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실을 밝힌 거야. 당신 엄마가 한 일.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신 엄마는 나한테 양념을 쏟아부었어. 내 아이를 죽였어. 그리고 복지 예산을 훔쳤지.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 시댁 친척들, 선거 캠프 사람들, 모두가 전화하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먼저 내 인생을 끝냈어. 내 아이의 인생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끝났어. 엄마가 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 있었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수천 개가 달렸죠. 복지 예산을 개인 돈으로 쓰다니 양심이 있나? 며느리한테 김치 양념 쏟는 영상 봤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런 사람이 시의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저렇게 하고도 사람인가? 특히 시니어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시어머니는 처음 봅니다. 며느리가 불쌍해요. 우리 노인 예산을 저렇게 쓰다니 화가 나네요. 복지 김치 받았던 어르신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여초 커뮤니티에선 며느리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죠. 맘카페에선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방송국마다 속보를 내보냈어요. 아침 뉴스톱이 전부 이 사건이었죠. KBN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구청 앞엔 기자들이 몰렸어요. 시의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차를 둘러쌌죠.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모두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오해한 겁니다. 양념은 정말 실수로 쏟아진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복지 예산 횡령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서류상 착오가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평생 복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죠. 시어머니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오후 2시 검찰이 움직였어요. 구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갔죠. 시의원실 회계 서류,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했습니다. 민수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빛을 발했어요. 오후 4시 시어머니가 속한 정당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정숙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다고요.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졌죠. 저녁 6시 선거 캠프가 해체됐습니다. 선거 사무소 간판이 내려졌어요.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죠. 밤 8시 시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느리에게,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횡령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서류상 실수였다고 본인은 몰랐다고 했죠. 기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왜 인정하지 않냐고요. 유령회사는 누가 만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회견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김정숙 의원 쓰러져 병원 이송.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이래요.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픈 척하네. 며느리는 아이까지 잃었는데 책임 회피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흘째 되던 날 검찰이 시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검찰청으로 갔어요.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조사는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나왔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차에 올라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어요. 업무상 횡령, 선거법 위반, 폭행 혐의였죠.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시어머니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뉴스가 그 장면을 보도했어요.
죄수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죠. 한때 화려했던 시의원의 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어요. TV 앞에 앉아서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았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고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덕분이라고요. 민수가 웃었어요. 아니라고, 용기 낸 당신 덕분이라고 했죠. 금자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마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자 아줌마도 고생했다고, 고맙다고요. 남편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댁에 있다고 했어요. 엄마를 돌봐야 한다면서요.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였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죠. 3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김정숙 전 시의원 선고 공판이래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대요. 업무상 횡령, 선거법 위반, 폭행 혐의 모두 유죄였죠. 법정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벌금도 나왔어요. 8,500만 원 전액 배상 명령이 떨어졌죠. 앞으로 10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금지됐습니다. 기사 말미에 재판부 발언이 적혀 있었어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취약계층 예산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며느리에게 가한 폭행으로 유산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엄중히 보았다고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도 제가 느꼈던 절망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죠. 이혼은 6개월 전에 성립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를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불렀죠. 위자료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시댁과의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그쪽에서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체면을 지키느라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자가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수척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판결 받냐고 물었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죠. 금자는 지금 다른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고용주를 만났대요. 대우도 좋고 존중받는다고 했죠. 밤에 잠도 잘 온다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근황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투명복지시민감시단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단체였죠. 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산 서류를 보는 법, 횡령을 찾아내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구청도 방문했습니다. 민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민수는 여전히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승진도 했대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수상한 항목이 있으면 바로 지적했죠. 민수 덕분에 구청 내부도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금자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요? 행복하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죠.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눌려 살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면 행복한 거였어요. 금자가 웃었습니다. 보기 좋다고 했어요. 1년 전 그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겨냈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때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복지 예산을 빼돌렸을 거예요. 다른 며느리가 또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죠. 제 침묵이 더 큰 악을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프긴 했지만 옳은 일이었다고요. 금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덕분에 자기도 용기를 얻었다고요. 이제는 부당한 일을 참지 않는다고 했죠. 저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금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카페를 나왔어요.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벚꽃잎이 날렸죠. 금자랑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았죠.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3개월 때 찍은 거였죠. 아직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진 속 작은 점을 보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 잘 살고 있어. 너 없이 사는 게 아직도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있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싸운 건 너 때문이야. 내가 겪은 부당함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 그래서 끝까지 간 거야.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야. 너처럼 약한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앞을 봤습니다.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봄 햇살 아래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강민호 기자였죠. 1년 후속 취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대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다면서요. 답장을 썼습니다. 좋다고, 기꺼이 인터뷰하겠다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다고 했죠. 1년 전 그날 붉은 양념이 얼굴을 덮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